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1992년입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계, 아니 어쩌면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한 그룹에 대한 건데요. 네, 혹시 7.8점이라는 점수 기억하시나요? 이게 당시 최고 전문가들한테는 엄청 혹평을 받은 점수였는데 어떻게 한 시대의 문화적인 혁명, 그 도화선이 되었는지 그 놀랍고도 참 역설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제공해주신 자료 서태지와 아이들 7.8점의 혁명 이 발췌문을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중퇴 경력의 뮤지션 1명 그리고 당대 최고의 댄서 2명이 만났잖아요. 네네. 이들이 어떻게 한국 대중음악의 문법을 완전히 새로 썼는지 그리고 사회 전반에까지 정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핵심적인 맥락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그룹의 성공 신화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의 등장이 이전 시대랑은 완전 다른 어떤 단절을 만들고 또 X세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문화 주체를 만들어냈는지.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쓰는 K-팝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 또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는 거.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시작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딱 등장하기 직전. 그때 만약 라디오를 틀면 주로 어떤 노래들이 나왔을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여전히 트로트나 아니면 좀 감미로운 발라드 이런 게 강세였대요. 네, 맞아요. 물론 김한선 씨처럼 댄스 음악으로 막 100만 장 팔고 이런 스타도 있었고 신성우 씨나 김종서 씨 같은 로커들도 주목받기 시작했지만요. 근데 전반적인 가요계의 분위기랄까 문법은 뭐랄까 80년대의 연장선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여전히 멜로디 그리고 가창력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듣는 음악 중심의 시대였던 거죠.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연철, 그러니까 훗날의 서태지죠.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헤비메탈 밴드 시나위의 베이시스트 출신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시나위. 근데 밴드 해체하고 나서 당시 한국에서는 정말 거의 아무도 안 하던 컴퓨터 음악, 그러니까 미디하고 랩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이 미디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컴퓨터로 가상악기 소리 만들고 음악 전체를 설계하는 기술인데 당시로서는 음악 만드는 방식 자체가 혁신이었어요. 그 미디 기술이 서태지한테는 그럼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요. 네, 제공해 주신 자료가 이 부분을 음악 생산의 민주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민주화요? 네, 그러니까 막 비싼 녹음 스튜디오나 여러 명의 세션 연주자 없어도요. 그냥 자기 아이디어랑 컴퓨터 장비만 있으면 꽤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오. 실제로 서태지가 클럽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미디 장비를 막 하나둘 사 모으고 심지어는 유리창 깨지는 소리,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 이런 일상의 소음까지 직접 녹음해서 샘플링이라고 하죠. 그걸 음악 재료로 쓰면서 자기만의 사운드를 방 안에서 혼자 막 조립해 나갔다고 해요. 와, 대단하네요. 같은 곡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거고요. 혼자서 음악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걸 세상에 내놓을 때는 또 혼자가 아니었군요. 춤이 정말 중요했잖아요. 맞습니다. 서태지는 처음부터 자기 음악이 그냥 듣는 거,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랑 결합될 때 완성된다. 소리랑 움직임이 하나로 딱 합쳐지는 그런 시청각적인 경험을 구상했던 거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춤꾼으로 막 이름 날리던 양현석 씨하고 이준호 씨를 찾아 나선 겁니다. 자료에 나온 일화가 좀 재밌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양현석 씨 춤추는 걸 보고 엄청 인상 깊었나 봐요. 서태지가 원래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도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갔다고 하죠. 오. 그러다 이제 양현석 씨가 춤 가르쳐 주다가 3인조가 좋겠다 싶어서 자기 춤 선배인 이준호 씨를 데려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냥 가수랑 백댄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쵸. 음악 프로듀싱을 책임지는 아티스트 서태지, 그리고 퍼포먼스를 총괄하는 디렉터 양현석, 이준호. 이 조합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팀이었던 거죠. 춤이 그룹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그냥 전면에 딱 나선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팀이 드디어 대중 앞에 서는 날이 왔군요. 1992년 4월 10일 MBC 특종 TV 연예 신인평가 코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심사위원들도 대반했어요. 작곡가 하광훈 씨, 작사가 양인자 씨, 가수 전용록 씨,
방송인 이상벽 씨, 뭐 그야말로 당대 가요계 주류를 대표하는 분들이었죠. 네, 맞아요. 그분들 앞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 무대를 딱 보여준 거죠. 벙거지 모자 쓰고 헐렁한 멜빵 바지 입고 그리고 그 유명한 회오리춤. 아, 회오리춘. 네, 자료를 보면 당시 스튜디오 공기가 순식간에 확 바뀌었다고 묘사해요. 10대 방청객들 얼굴에는 막 놀라움이랑 열광이 가득했는데 심사위원석에서는 뭔가 당혹스러움 이런 게 감돌았다고 하죠. 그 당혹스러움이 결국 심사평으로 이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심사평이 뭐 냉담했죠. 하광훈 작곡가는 리듬은 상당히 좋은데 멜로디 라인이 약하다. 또 랩을 하다 보니까 멜로디 부분은 신경을 덜 쓴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와, 다른 분들도 뭐 가사가 좀 더 새로웠으면 아니면 섬세한 노래가 너무 격렬한 동작에 묻히는 느낌이다. 이런 지적들을 했어요. 종합해 보면 기존의 좋은 노래 기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멜로디, 서정적인 가사, 보컬 중심의 전달력 이런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려운 뭔가 좀 이상하고 미완성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나온 점수가 바로 그 유명한 10점 만점의 7.8점. 당시 프로그램 사상 거의 최저점이었다고 하죠. 네. 근데 이게 또 훗날 밝혀진 얘기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신인한테 좀 점수를 박하게 주는 약간 그런 컨셉이었고 서태지 측도 이걸 뭐 어느 정도는 알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8점의 충격파는 좀 과장된 면도 있는 걸까요? 아, 그 점이 바로 이 사건의 진짜 핵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설령 뭐 방송 연출 측면이 좀 있었다고 해도요. TV 화면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각인된 이미지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렇죠. 바로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이 새로운 음악을 거부했다. 이거였죠. 근데 이게 오히려 10대들한테는 아, 역시 어른들은 우리 문화를 이해 못해. 이렇게 멋진데 왜 저 사람들은 몰라주지? 하는 엄청난 반발심, 동시에 또 동질감을 확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된 거예요. 아, 7.8점이 실패의 증표가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의 몰이에 맞서는 명예로운 훈장처럼 여겨진 거죠. 전문가의 권위적인 평가보다 우리, 그러니까 팬들의 지지와 열광이 더 중요하고 옳다. 이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유대감 그리고 저항의 에너지가 이후에 서태지 신드롬을 그냥 폭발시킨 진짜 동력이 된 셈이고요. 방송 나가고 나서부터는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자료 보니까 음반 가게는 앨범 사려는 10대들로 매일 줄을 서고 라디오 방송국은 난 알아요 신청곡 전화 때문에 막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하고요. 네, 난리도 아니었죠. 데뷔 앨범이 결국 180만 장 넘게 팔려서 역대 신기록 세웠고 KBS 가요탑 10에서는 5주 연속 1위에서 골든컵 받았죠. 연말에는 신인상이랑 대상을 동시에 받았어요. 이건 뭐 진짜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죠. 이 현상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인기를 넘어서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신호탄이었어요. 언론에서 이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젊은 세대한테 X세대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X세대. 이전 세대랑은 다르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자라서 개인의 개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막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이걸 알린 거죠.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은 바로 이 X세대의 취향, 감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아이콘, 그들의 목소리, 심지어는 뭐 문화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게 된 거고요. 문화 대통령. 네, 그들이 입는 옷, 쓰는 말투, 듣는 음악 하나하나가 전부 다 X세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코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그냥 인기 가수가 나왔다. 이거 이상의 의미는 그럼 뭐였을까요? 바로 대중문화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주도권이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예를 들면 방송사 PD나 평론가, 기획사 이런 쪽에서 새로운 소비자, 즉 10대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권력 이동이군요. 그렇죠. 7.8점 사건이 이 권력 이동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거고요. 전문가들의 평가가 팬들의 그 열광적인 지지 앞에서 그냥 힘을 잃어버린 거죠. 이후로는 모든 연예기획사들이 살아남으려면 10대들 취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몇 년 뒤에 H.O.T, 잭스키스 이런 그룹들로 대표되는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탄생하고 K-팝 산업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토대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서태지가 단순히 새로운 음악을 만든 걸 넘어서 케이팝이라는 이 거대한 산업이 꽃피울 수 있는 시장 자체를 개척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은 1집의 그 엄청난 성공에 그냥 머무르진 않았잖아요. 불과 한 6개월? 그 정도 짧은 잠적기 후에 나온 2집 하여가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네, 이 집에서 서태지는 또 한 번 예상을 그냥 확 뛰어넘는 시도를 합니다. 1집의 랩댄스에서 더 나아가서 당시에 유행하던 헤비메탈이랑 힙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서구적인 장르의 사운드 위에다가 가장 한국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구악, 구체적으로는 사물놀이 명인 김닥수 선생님이 연주하는 태평소 가락을 얹어버린 거죠. 태평소요? 와. 네, 그 전까지 한국적인 팝하면 보통 뭐 트로트 느낌이거나 아니면 민요 같은 발라드 이런 걸 떠올렸는데 서태지는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파괴적인 방식으로 전통하고의 접목을 시도한 겁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실험이었네요. 결과는 어땠어요? 대성공이었죠. 하여간은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아주 독특하고 강렬한 사운드로 다시 한번 대중을 사로잡았고요. 이 앨범이 한국 가요 역사상 최초로 200만 장 이상 팔린 더블 밀리언셀러가 됩니다. 와, 200만 장? 네, 훗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노래 듣고 신식 판소리 같다고 평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성공 공식을 반복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존의 자신을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음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패턴, 이걸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활동기랑 공백기를 명확히 나누고 공백기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컨셉이랑 음악으로 컴백하는 방식. 이른바 컴백 시스템? 이것도 서태지가 한국 대중음악계에 정착시킨 되게 중요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음악적 실험을 넘어서 3집, 1994년이죠. 이때는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던지기 시작했어요. 바래를 꿈꾸며 같은 곡으로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노래하기도 했고, 특히 교실에 대한은 당시의 그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교육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네.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 많은 학생들한테는 속이 막 시원한 해방감을 줬지만 당연히 기성세대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로 그 불편함이 정말 기괴한 형태로 터져나온 사건이 바로 사탄설 소동입니다. 아, 사탄설. 네. 교실 이데아를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 뭐 이런 악마의 메시지가 들린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당시에 PC통신을 중심으로 막 급속도로 퍼져나갔고요. 이게 얼마나 퍼졌냐면 심지어 MBC 뉴스데스크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에서 진지하게 검증 보도까지 할 정도였어요. 와, 뉴스에서요? 네, 자료 보면 서태지 측에서 직접 나서서 이거 사실 아니다 해명까지 해야 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정말 심각했었어요. 이 사탄설 소동의 본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뭐 악마의 존재를 믿었다기보다는 서태지라는 이 통제 불가능한 새로운 문화 권력에 대한 기성사회의 깊은 불안감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집단 히스테리로 터져나온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아, 불안감. 네, 교실 이데아가 담고 있는 교육 현실 비판이라는 그 정당한 메시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악마, 사탄 이런 비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메시지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시도였던 거죠. 저건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 악마의 속삭임일 뿐이다. 이렇게 낙인 찍으려 한 겁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이게 당시 서태지의 사회적 영향력이 기성 권력 구조에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런 비이성적인 소문과의 싸움을 넘어서 4집 1995년에는 이제 국가 권력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바로 음반 사전심의제도와의 충돌이었습니다. 네, 사전심의제도. 당시에는 모든 음반이 나오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 줄여서 공윤이라고 불렀죠. 이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했고 여기서 뭐 가사나 내용이 부적절하다 이러면 수정을 요구받거나 심하면 아예 발매가 금지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시작돼서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대표적인 제도였죠. 서태지가 이 4집 앨범에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시대 유감이라는 곡을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부러져 버린 너의 그런 날개로 너는 얼마나 날아갈 수 있다 생각하나? 이런 가사들이 사회 불신을 조장하고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공윤에서 수정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아, 여기서 서태지가 가사를 수정하거나 곡을 빼는 대신에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항을 해요. 바로 그 가사가 들어갈 보컬 파트 전체를 그냥 지워버리고 오직 연주곡, 인스트루멘털 버전만 앨범에 실어버린 거죠. 정말 충격적인 방식이었어요. 네. 내 노래가 낙태당한 느낌이었다는 그의 훗날 인터뷰처럼 이 의도적인 침묵, 그 텅 빈 공간이 그 어떤 격렬한 외침보다 더 강력하게 사전심의 제도의 폭력성, 부당함을 고발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앨범을 산 팬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검열에 대한 분노가 막 들끓기 시작했죠. 이 사건이 정태춘 씨 같은 선배 음악인들이 오랫동안 정말 외롭게 싸워왔던 사전심의제 폐지 운동에 결정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서태지 팬덤은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규모와 조직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 PC통신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서가 막 제출되고 단순한 팬클럽 활동을 넘어서는 사회운동이 양상을 보인 거죠. 결국 이런 거대한 팬덤의 압력 그리고 높아진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서 1996년 6월에요. 60년 넘게 한국 창작자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음반 사전심의 제도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와, 대단하네요. 심의 번호 없이 발매를 해요. 이걸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쟁취했다는 상징적인 결과물을 남긴 거죠. 사회 제도까지 바꾸는데 영향을 미친 그런 거대한 팬덤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바로 그 정점에서 1996년 1월 31일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죠. 네, 정말 난리가 났었죠. 한 음악 그룹의 은퇴 소식이 90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그냥 온종일 그 이야기뿐이었다고 해요. 충격으로 막 밥도 못 먹고 학교 안 가는 팬들도 속출했고요. 혹시 드라마 응답하라 1945 보셨으면 거기 조윤진이라는 캐릭터가 서태지 은퇴 소식 듣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 네네, 기억나요. 그게 당시 팬들의 심정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은퇴의 가장 큰 이유로는 창작의 고통이 꼽힙니다. 제공해주신 자료에도 서태지가 3집 앨범 작업할 때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고 수료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1집에 랩댄스, 2집에 국악 힙합, 3집에 얼터너티브 록, 4집에 갱스터 랩. 매 앨범마다 이전의 자신을 완전히 뛰어넘고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음악이랑 콘셉트를 창조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거죠. 대중하고 평단의 기대가 더 이상 그냥 좋은 노래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그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던 그 끊임없는 혁신이라는 동력이 역설적으로 그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된 셈입니다. 그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에 스스로 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길을 선택했고 은퇴 기자회견에서는 해체가 아니라 은퇴다 이걸 강조하면서 멤버들 간의 변함없는 관계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사실 이 결정은 이미 2집 활동 이후부터 멤버들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구상했던 계획이었다고도 하죠. 팬들의 반응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충격받고 슬퍼하다가 곧 자발적으로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PC통신동호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활동 자료들, 기사나 영상, 음성 같은 거요. 이런 걸 체계적으로 모으고 정리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단순히 우상을 잃은 슬픔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인 의미와 유산을 보존하고 기록하려는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나아간 거죠. 팬덤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식적인 활동 기간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만 4년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하면서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만드는 아티스트형 아이돌의 원형을 보여줬고 그렇죠. 음악뿐 아니라 패션, 안무, 뮤직비디오 이런 모든 시각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로 묶어내는 토탈 컨셉 전략을 본격적으로 도입했고요.
또 앨범 활동기란 다음 앨범 준비를 위한 공백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컴백 시스템을 가요계의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팬덤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이에요. 이전까지 팬들이 주로 좀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물렀다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덤은 때로는 전문가 권위에 도전하고 7점, 8점 논쟁 때처럼요. 네. 때로는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면서 아티스트랑 같이 싸우고 시대 유감 사태, 나아가서는 아티스트의 유산을 스스로 지키고 기록하는 아카이빙, 그런 적극적인 문화운동의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강력하고 주체적인 팬덤 문화는 오늘날 K-팝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죠. 그 유산이 현재 K-팝에도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K-팝 시스템을 만든 주역들을 보면 그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해요. 멤버였던 양현석 씨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서 빅뱅,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을 배출했고요. 네, YG. 서태지와 동시대를 살았던 X세대들, 예를 들면 박진영 씨, JYP, 방시혁 씨, 하이브 이장 같은 분들이 현재 K-팝 산업의 거대한 제국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아, 맞네요. 다 그 세대네요. 네, 그분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충격, 그리고 그들이 열어젖힌 새로운 가능성들이 알게 모르게 현재 K-팝의 성공 방식에 깊숙이 녹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창조한 K-팝의 원형 위에서 K-팝은 마침내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돌바dom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1992년 전문가들이 내렸던 그 7.8점이라는 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K-팝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은 참 역설적인 열쇠였던 셈이네요. 그렇죠. 30여 년 전 그 혁명의 메아리는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K-팝 속에 여전히 아주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서태지가 은퇴 이후로 꼽았던 그 혁신에 대한 끝없는 압박감, 매 순간 새로워야 한다는 그 창작의 고통, 이것이 오늘날 정말 숨가쁘게 컴백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받는 K-팝 아이돌들한테는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압박감의 무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깊이 있는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